저는 이거 굉장히 의도했다고 봐요.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기간에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제에서 여론을 하는데 계좌번호까지 넣는다. 조희대 원장도 지금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독립을 5번이나 강조를 했다고 해요.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나름 그래도 강하게 메시지를 낸 거예요. 5번이나 강조를 했으면. 어제 신임 법관 153명의 그 임명식에서 예. 재판 독립이라고 5번 정도 얘기하면서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론에 의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그 전에 지난 주말에는 세종 컨퍼런스라고 네, 그 대법원에서 주최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 사법기관에서 전 세계의 사법기관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고 ICC라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오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서도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정갈하신 분이거든요. 법관으로서의 그 품격과 지위를 지키면서 그동안 뭐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한 줄로 이제 만난 사실 없습니다. 입장만 발표했을 뿐이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러한 자리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관련된 행사, 뭐 법원 송년회든 뭐 신년회든 이러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할 말을 좀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법관 임명식에 그동안 있었던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재판 독립 이런 걸 강조한 적이 최근 몇 년간은 없습니다. 강조할 필요성이 없었죠. 예. 재판 독립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헌법 10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재판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 누가 아무도 흔들지 못했어요. 이거 흔든 게 사실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1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민사적인 문제였어요. 뭐냐면 베트남 전쟁 갔다 와가지고 국가에다가 이중배상 청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중배상 금지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헌법에. 아예 헌법에 못 박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 재판 독립성 그때도 재판 독립성은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했고 근데 그거를 헌법에 녹여낸 것인데 그 집어넣은 것인데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법관 대표회의라고 잘 아시죠? 네네네. 이거 주로 그 법관 대표회의 주도하는 판사들,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나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이런 데 소속 판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법관 대표회의가 그동안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 정부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 법관 대표회의 판사들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줌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조희대 원장 거취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거는 법원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 분위기도 상당히 지금 경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법원이 마치 지금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놓으면 본인 측에 있는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판사들이 와가지고 나 그 재판할래 하는 줄 아는데 법원 분위기 완전 반대예요. 지금 형사소송 규칙,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판사를 약간 학대하는 시스템입니다. 판사들이 그냥 서류만 엄청 쌓아두고 계속 보면서 증인 불렀는데 증인 안 오면 극장 재판이라 그러죠. 판사가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형식의 재판으로 형사소송법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판결 말고는.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런 순간 사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대법관 코스로 가겠는데 대법관 뭐 100명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 수도 뭐 30명, 100명 대법관을 법률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안 친다는 시민단체 추천으로 안 친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나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면 내 몸만 혹사당하고
이거 뭐 이미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네. 지기현 판사가 바뀌어서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법관 갱신이란 걸 해야 됩니다. 갱신. 예, 그러면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다시 해야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법관이 갱신돼도 인사이동으로 법관이 갱신돼도 변호사들이 아 지난번 했던 거 그냥 간이 절차로 해서 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예. 동의 안 합니다 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예. 뭐냐 녹취 파일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에 앉아가지고 예. 누가 가겠냐고요. 내란 예.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누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관 회의를 했을 때 만약에 진보적 성향으로 세게 얘기한다? 예. 그러면 아, 너 우리 편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갈까봐 예. 지금 법관평가회의에서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도 일단 말을 안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네.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있는 거죠. 헌법 103조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지금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에 대한 발언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네. 지금 판사들의 분위기를 좀 들으셨습니다. 판사들이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민찬 부위원장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서 네. 굉장히 묵직함을 느끼면서 아 저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좀 저렇게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상임위에서 소리 지르고 뭐 하나하나 시시비비 가리고 이렇기보다는 묵직하게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좀 어른이 그래도 좀 아직 살아있구나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했고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요 굉장히 그 자신들 스스로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방금 지적했던 그 재판부 교체되면 오히려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네. 재판부를 바꾸는 이유로 그 조속한 재판을 들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빨리 한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은 이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재판을 했느냐.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화됐다. 뭔가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그 주장을 근거로 대법원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예요. 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또 한 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왜 내란 때, 왜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법원이요. 어떤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내는 기관인가요? 안 내죠.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법원은요 판결로서 모든 걸 얘기하는 그런 사법 기관이에요. 네. 한 축이고 그래야지 신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대법원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빨리 했다고 비판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비상계엄 때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기자판이 이럴수록 더 생각이 나네요. 이거 참 이제 와서 이런 뭐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파기자판이 좀 생각이 나는 시점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법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 잠시 저희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추미애 나서서 잘된 적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미애 법사위에서 국감 증인 143명을 지금 민주당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참고인으로 143명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지금 법안을 심사해야 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이 법사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주장과 입법만 이어가고 있다라는 비판, 지적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43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누구예요? 일단은 143명 저도 명단을 쭉 보고 있는데 네. 뭐 판사들이나 혹은 뭐 법조에 관련된 문영배 뭐 헌법재판관도 있고요. 네. 조희대 원장. 조희대 법원장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최근에 뉴스에 나온 분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화영. 이화영도 있고. 배상윤. 그리고 정규제 이 언론인 정규제 이분도 계시고요.
또 뭐 하민석 변호사도 있고 예.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있고요. 아. 근데 이 명단이 이화영은 또 어떠한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했고 네. 어떠한 국회의원은 참고인으로 신청해서 네. 143명 중에 이화영은 2명 겹칩니다. 아. 예, 겹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법사위에 네. 14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음. 예, 밖에 앉아놓을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국회의원들 보니까 장경태가 뭐 10몇 명 신청하고 막 그랬는데 아. 국회의원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제가 장담하건대 이 143명 중에 와서 앉아만 있고 네. 질문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할 겁니다. 이거 사실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 증인 엄청 많이 신청했고 네. 사건 뒤집기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그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그 이화영 재판에서 굉장히 진술을 이화영에게 불리하게 했거든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신들이 나한테 쌍방울 쪼개기 후원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로 수사받고 있다가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소 못 되고 지금 수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예.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외통수에 걸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들면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뭡니까? 증인을 부르려면 네. 이 국회의원들이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질의 시간도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화영은 뭐 구속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한덕수 뭐 총리든 어디 변호사든 전화를 드려서 2시 20분에 나오세요. 그럼 2시 20분부터 2시 반까지 걸립니다. 이게 법원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법원은 뭐 내일 증인입니다. 다음 주 증인입니다. 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3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재판은 3시 40분까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각자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사람을 불러놓고 이것도 며칠 동안 할 건데 네. 하루 종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게 합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아침에는 오전에는 보통 증인신문도 안 해요. 오전에는 본인들끼리 의사진행 발언하느라고 막 쌈박질하고 자료 그럴 거 요구하냐 아니에요, 또,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의 추미애 위원장께서 또 어떤 네, 말씀을 할지 예. 우리가 또 기대가 대충 되잖아요. 예. 멀뚱멀뚱하게 앉아있는 거고 네.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지금 명단을 보면 중앙지법 부장판사 뭐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판사도 있고 판사님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하루 종일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재판을 많이 하면 50건씩 하고 합니다. 빨빨 처리하는데. 근데 이러면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도 몇십 명을 불러요, 보니까. 이 검찰 수사관도 이렇게 부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 네. 검찰 수사관들 또 말단 수사관들 불러갖고 소리치고 또 네. 그게 그 국정감사에서 뭐 띠지 이런 얘기하면서 소리치고 그랬던데 그 띠지라는 것도 이미 다 사진까지 찍어놨고 네. 그 한국은행 띠지는 별 쓸모도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사관들을 압박하고 저는 네. 이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봐요. 협조해야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그쵸. 달라요. 예, 이거를 우리가 국민의힘이요 적극 협조를 해줘서 이분들 다 채택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민주당의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어떤 의도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검사들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법사위에. 네. 그 검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본인들의 주장을 본인들이 제대로 성립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 검사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해서 전 그 모습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전체 기간이 한 20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한 거 하고 기관들 쭉 있고 종합감사까지 가잖아요. 이 증인 140명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몇 명 부르고 그 이후에 기간 할 때 뒤에 붙여서 몇 명 부르고 쫙 해서 147명 다 해서 오히려 그 이 이슈를 우리가 분산시켜서 국정감사 내내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요. 나와서 자신의 발언을 무턱대고 뒤집기 쉽지 않아요. 네, 뿐만 그럼요. 아니라 이화영이 나오잖아요. 네. 이화영은 지금 답을 해야 돼요. 이화영은 지금 그 검사들에 대한 질문에 또 답을 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여론전에 활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론전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그렇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친명 내부에서도 이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계기로 명청 전쟁이 다시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 김영진 의원이죠. 지금 핵심 친명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확인 안 된 사실 갖고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사위가 마치 당 전체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문회는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추미애가 나서갖고 좋은 적이 없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잘된 적이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전적이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그 일련의 그 민주당에 대한 악플 공세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니 그래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드루킹 김경수 지사 징역 네. 2년이 나왔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미애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는 민주당 내에 인사들이 많은 거예요. 큰일 하셨죠. 예, 그때. 예. 그 헛발질을 해서 허공에다 헛발질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헛발질을 해서 같은 편을 차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온 사람입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낙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죠. 사실상 대타로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경건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더 신났어요. 네. 더 신나게 지금 날뛰고 있는 모습이 명확히 아는 것이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조의대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불렸다가 역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앞선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았던 전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기존에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있었던 쭉 일련의 사태를 보면 추미애가 해서 정말로 좋았던 전적은 단 하나도 없다. 지금 만약에 지금 속칭 개딸들 뭐 네. 2030 분들 중에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네. 추미애가 어떠한 정치 이력을 밟아왔는지 나무위키 이런 거 보세요. 쭉 예. 보시면 그 논란에 보면 절 내부적인 많이 하셨죠. 얘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삼보일배 많이 하시고. 삼보일배하고. 네. 그리고 이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의원이 발을 살짝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라면서 중대한 사안은 당, 정, 대통령실이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뭐 출마하려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 내에서도 지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추미애는 뭐 추미애라고 치고 지금 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들 그 서영교 의원, 최민희 의원 이분들이 또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우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네. 예전 미덕이요. 조용히 자식 결혼시키면 네. 그 미덕이라 그랬어요. 네. 저거 계좌 네. 얘기, 저 계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미덕이라 그랬는 이유가 예. 아니 뭐 축의금 산하기관에서도 이렇게 축의금 안 받고 예. 조용히 결혼시키면 그래도 성품이 괜찮구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의도했다고 봐요. 국정감사 기간에 국감기간에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제에서 네. 결혼을 하는데 계좌번호까지 넣는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국회에서 하면요. 산하기관들이 다 올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이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예. 과방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예. 과방위에 딸린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쟁쟁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KT 같은 거 얼마나 문제되고 있어요. KT 뭐 SK텔레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방송사 다 거기에.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이 이날 파이팅을 해줘야 돼요. 네. 언론이 예. 사랑제에 가서 얼마나 길게 줄을 서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카드 결제기까지 갖다 놓는 네, 거잖아요. 이거 다 체크해야 돼요. 보통 그리고 의원 자녀들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국감 기간에 이걸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사회 상규상 네. 이게 어긋나는 금액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제 여러 현금성 자산 증식에 있어서 그 지적하는 게 다 그러잖아요. 돈 어디서 났습니까? 네. 이거 결혼식 해서 남은 겁니다. 네. 예. 뭐 장례식에서 남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최민희 의원도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내년에 재산 얼마나 많이 신고하느냐 올해 연말에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 봐야 되겠네. 그건데 축의금 딸한테 물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네. 그 증여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물론 딸이 그냥 갖고 가면 증여세를 안 내겠죠. 예. 안 내지만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론이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다. 근데 문제는 예. 과방위 위원장이어가지고 예. 언론이 지금 아무 언론도 이거를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제 한두 군데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주진우 의원이 SNS에 올리기 전에 네. 이미 많은 보좌진들 사이나 많은 예. 우리 여의도의 여러 카톡방에서는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돌았어요. 이거 엄청 돌았어요. 네. 엄청 돌고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돌았어요. 돌았어요. 예. 훨씬 더 많이 돌았고 심지어 그거는 비공개 결혼식이잖아요. 네. 이건 비공개도 아니고 국회 사랑제는 지나가다가 그냥 눈이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네. 수가 없고 그냥 밖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안 볼 수가 줄 서 없는 있어요. 것이고 줄 서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100% 줄 서 있고 기자분들 아마 그날 많이 올 거예요. 그 네. 사랑제 줄 서 있는 거는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이니까 누가 얼마나 줄 서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청첩장에 있던 카드 결제 링크가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링크가 있었는데 저 사진 카카오뱅크 땡땡땡 했고 신부 계좌였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비판을 한 후에 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카드 결제요. 예, 카드 결제 여기 사라졌다. 사라지나 볼까, 한번? 카드 결제가 예. 사라졌다. 네. 링크 아마 살아 있을 테니까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청첩장에 이 최민희 의원 딸 계좌번호와 함께 카드 결제 가능 링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카드 결제도 넣네요. 전 처음 봤어요. 카드 야. 결제는 거 처음 봤고 아까 우리 이민찬 그 부위원장님께서 정치권에서 자녀들의 결혼식을 숨기는 것이 미담이다. 예. 미담 2개 정도 말씀드리자면 네. 김문수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한참 잘 나갈 때 딸 네. 결혼식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랬었죠. 경기도청에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상대 사돈댁에서 네. 사돈댁에서 어떻게 어디 기자를 알아서 그 기자가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네. 회의하다가 예. 아니 내일 따님 결혼식 하시죠? 그러니까 김민수 경기도지사가 안 합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로 숨기고 딸 결혼식을 조용히 치렀다 이게 있고요. 네. 두 번째 미담이 또 우리 강원도의 김진태 도지사. 아, 김진태. 당선 네,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예. 저도 뭐 제가 가깝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몰랐고 도청 비서실도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 하고 나서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 몇 주 있다가 기사가 나가지고 네. 도청도 몰랐던 도지사 아들 결혼식 했는데 네. 이 예. 공군회관에서 결혼했더라고요. 그 대방역 네. 공군회관에서. 예. 근데 아마 비서실에서도 몰라서 비서실장 한 분 정도만 가고 네.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뭐 결혼식으로 장사합니까? 정말 전 최민희 결혼식으로 장사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아들 결혼식은 계엄 이전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했다는 것인데 최민희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딸. 예. 최민희 딸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국감 기간에 예. 사랑제를 잡았다는 거는 예. 굉장히 의도가 의도적이에요. 다분하죠. 예. 사랑제 다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국회 외부에 그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국회 이제 들어오면은 그 국회 그 외부 결혼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잔디밭이 아주 잘 돼 있고 약간 신라 호텔 그 야외 영빈관. 결혼식 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영빈관 그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그러면 풍경이 어떤 풍경이냐면 축의금을 낼 때 예. 최민희가 옆에 서 있습니다. 아. 한번 서 있잖아요. 그럼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예. 국가 기관들이 국가 기관들이 쫙 와가지고 봉투를 들고 쭉 서 있으면서 저희는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민찬 예. 부위원장 그 사랑제 결혼식 잘 아시지 않으세요? 뭐 저도 거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이게 굉장히 오픈돼 있어갖고 예. 네. 누가 왔는지 어떻게 동선이 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원래 사랑제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국회에 그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 의회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회의를 열거나 식사를 하는 그런 의전을 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 청와대를 보면 상춘제가 있었거든요. 네. 상춘제에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본떠 갖고 이제 국회에서도 사랑제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한옥이 이쁜 공간인데 그래서 많이 결혼식들을 하는데 이 최민희 의원은 굉장히 의도적인데 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결혼식 두고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 보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얼마 전에 문진석 의원도 네. 본인 빙부상 그 올렸죠. 문자를 돌렸었는데 거기에 보좌진 보좌진 전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받는 많은 것들 중에는 대부분이 민주당 분들은 보좌진 연락처까지 넣어서 어떤 이런 것들 행사들 자신의 개인사를 챙겨요. 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이 이런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혼례는 좀 언론이
견제를 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출판 기념회보다 더 좋지 않은 이런 행위예요.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언론사, 특히 방송사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과방위원장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누가 한번 글을 써주면 그때부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하며 엄마 직장 관계자들에게 축의금 카드 결제까지 받는 최민희 딸 vs 결혼식 취소당한 국민의 딸. 물론 뭐 신라 호텔도 비싸긴 합니다만. 그리고 대통령 아들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엄마 직장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축의금 카드 결제까지 받는 최민희 딸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카드 결제 링크가 이 이후에 주진우 의원의 글 이후에 또 보도가 이어지니까 카드 결제 링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는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제 더 좋네요. 그러면 계좌번호. 뭐 제가 최민희 위원장이 절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나마 조언을 드리자면 계좌번호 삭제하시고요. 닫고요. 사랑제에서 최대한 비공개로 결혼식을 하세요. 관계 기간 아무도 축의금 일절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누구나 국민들 다 이해합니다. 축의금 안 받습니다. 강대기 변호사가 너무 또 선한 의도로 그러면 그분들의 의도를 또 너무 과방위 기간이 한 50개가 되거든요. 그 뭐 KBS도 있고 하지만 과학 관련해서 뭐 표준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천문연구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봉투에 어디 그 기관 뭐 어디 공사 어디 뭐 공단 몇 명 해가지고 봉투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 하는 풍경입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시즌인데 그러면 과방위원장이 축의금 딱 보고 어디선 얼마 냈네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 제대로 하지 말라고 돈을 또 두둑이 넣는 거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결혼이라는 거는 누구의 결혼이든 축복을 해줘야 되고 정치적으로 뭐 성향이 어떻든 간에 누구의 결혼이든 뭐 누구 자녀의 결혼이든 축하를 해줘야 되는 일은 마땅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오해를 살만한 일, 특히나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원의 딸이 국회의원이 그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내부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기간을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겨울이라든지 뭐 여름이라든지 국정감사 기간 아닐 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오해를 받을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가? 이거는 뭐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법 하나 더 드릴게요. 해법 하나. 그 결혼식을 가면 앞에 축의금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의금을 받는 사람을 그 과방위 야당 간사 야당 간사 의원실 보좌진이나 저를 시키세요. 제가 앞에서 축의금 받으면서 누가 얼마 왔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민 기자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우민 기자가 계좌번호 이거 왜 삭제했냐고 그러니까 왜 카드 결제 이거 삭제했냐고 최우민 기자가 물어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모르겠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최민희 의원하고 거의 투톱을 이룰 만큼 언론 보도량이 많은 의원이 서영교 의원 또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또 이번에 야당 보좌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를 어떤 일정이 확정이 되고 뭐 그러면 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원래 여야에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행정실이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마다 그 행정실에서 취합을 해서 여야 간사에게 보내면 그 간사가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에서는 간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실 관계자, 보좌진들이 행정실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국정감사 계획안이 아직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그걸 보고 추미애 위원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지금 여기 위원장의 회의를 보좌하는 직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본 서영교 의원이 참지 못한 거예요. 저 먼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더니 누구세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성대모사를 좀 하시네. 그래서 이제 뭐 왜 회의를 방해하느냐, 왜 추미애 위원장 괴롭히냐, 어디 보좌진이냐 그렇게 하면서 행정실 직원들한테 갖고 와봐라. 뭐 어떤 내용들을 의원실에 보냈는지
내용을 갖고 와봐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그 보좌진들이 원했던 국정감사 계획안이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증인 신청서 이런 것만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영교 의원이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면박을 준 거죠. 공개적으로. 땡땡땡 보좌관이 누군가? 네. 예? 아까 그 여자인가? 땡땡땡 보좌관이라고 여기 이름이 있다. 신동욱 의원실 땡땡땡이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행정실이 잘못을 한 거고 예. 이거는 민주당이 야당 간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예. 두 개가 다 공이 맞물려서 벌어진 일인데 예.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위 갑질을 한 거예요. 아니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야당 보좌진한테 소리를 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이거를 편집을 합니다.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내란당 보좌진들 땡땡 좀 보소. 뭐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이런 문장을 붙여갖고 유튜브에 공개를 했고 이게 또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이걸로 또 돈 많이 벌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선출직은 예. 얼굴과 이름을 내밀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네. 다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국회 보좌진들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구나 똑같은 대한민국 직장인이에요. 예. 한 가정의 가장일 수가 있고요.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공개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비난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국회의원 하면서 자기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또 서영교 의원이 2012년부터 의정활동했는데 19대부터 2013년에 본인의 친딸을 또 보좌진으로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친딸을 보좌진으로 하면서 그 월급을 본인 후원금 계좌로 받아가지고 슈킹이죠, 슈킹.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걸로 국민의힘의 황영철 의원은 날라갔어요.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고 그 딸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2015년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역지사지로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딸, 본인의 아들, 다른 의원이 실명을 대면서 그 서씨는 아니겠죠? 남편 이상을 따라가겠으니까 예. 뭐뭐뭐 이름 대면서 당신 딸 뭐뭐뭐 보좌진은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이렇게 실명을 대면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예. 지금 요즘에는 이름이 공개되고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 정치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사회 분야든 어느 분야든 좌표를 찍혀가지고 욕을 먹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고발하셔야죠. 예. 고발해야 됩니다. 그 국민의힘 보좌진 제가 고발장 충분히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저는 정말 이 보좌진 실명을 서영교 의원이 대놓고 진심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명백히 고발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건 면책특권 범위 바뀝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뭐 의혹 제기한 것도 아니고 뭐 회의 중이긴 하였다고 하지만 의정활동에 벗어난 일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을 해서 우리 보좌진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보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의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다. 그러니까 자기 딸 인턴으로 뭐 이렇게 쓰고 그럴 정도면은 남의 아들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것도 최우민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의원실만 호명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보좌진 이름을 콕 집어서 그 사람들이 조리돌림 대상이 됐지 않는가라고 문의를 했더니 서영교 의원이 그런 취지로 실명을 거론한 게 아니었다. 의원들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담당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문제예요. 또 한마디 또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 보좌진에게 이렇게 했다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 보좌진들에게 그러려고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었다. 서울의 소리에 연락해서 내리면 안 되냐고 연락을 했다. 곧 조치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보좌진한테 가서 직접 사과를 하셔야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면 돼요. 네. 내가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사과 안 해요. 강선우도 그렇고. 이게 문제예요. 네. 사과를 안 하는 거.
지금 이 허위 주장 있잖아요. 가짜 뉴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발하장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더라고요. 또 AI 쓰지 않았는데 AI라고 주장했다고. 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네,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 이슈를 덮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오히려 소통관 기자회견을 해갖고 고발을 했어요. 네.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딸이 서영교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을 때 네. 그 로스쿨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많은 그 시민 단체에서 서영교 의원 딸이 그 엄마 의원실에서 했었던 그 인턴 경력서를 로스쿨 입학하면서 제출했냐 안 제출했냐 많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밝혀진 게 조국 논란 아닙니까? 조국 논란이 밝혀지고 나서 문제가 된 거지 조국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심해요. 조국은 그래도 조국 딸을 다른 데에서 보내가지고 인턴 시켰지 이거는 본인 의원실에 와가지고 인턴을 시키면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슈킹한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한 동생이 것인데 5급 비서관이었어요. 네 동생은 또 네. 5급을 하고 아니 서영교 의원은 패밀리 비즈니스였어요. 아, 그게. 예, 예. 그리고 남편이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인데 과거에요. 국정감사하는데 부산 고법인가요? 국정감사 검사하고 밥 먹는데 그리고 네. 검사가 이렇게 피감기관이랑 밥 먹는 판검사들이 식사 자리에 있는 자리에. 네. 남편이 왔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뭐 정정보도 하긴 했습니다. 그 밥자리에는 안 왔고 뭐 마주치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정보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뭐 그 얘기 하려면 참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 이제 친한 기자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뭐 또 서영교 의원의 끝판왕은 재판 청탁이죠. 네. 그 국회에다가 파견 나온 판사를 그렇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한 범죄가 뭐냐? 예.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사건이에요.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내 지인의 아들이니 이거 죄명을 좀 변경해서 좀 벌금형으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청탁한. 아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좀 미스터리는 뭐냐면 서영교 의원이 19대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19, 20, 21, 22. 서영교 의원의 그 득표율이 중랑구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슬픈 현실이고 우리 중랑구 구민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 국민들께서 의원들의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여야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다고 여야가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다. 여야라기보다 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죠.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법조인께 여쭤봅니다. 이제 네. 검찰청이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네. 예. 이거 굉장히 황당하죠. 예. 일단은 뭐 제가 뭐 입이 아프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99.99%의 검사님들은 어제도 야근했고 그저께도 야근했고 주말에도 그렇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뭐 음주운전 사건부터 성범죄 사건, 각종 피싱 유해 사건 등을 일을 하느라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한 1%가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본인들을 민주당을 수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청 자체를 해체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네. 그 국민의힘 사겠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잖아요. 기한이 있어가지고 네. 이건 정말 국민들께 제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보다 더 한 발짝 뒤에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국민들이거든요. 이거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주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뭐 이 정도 문제면 무슨 뭐 100분 토론, 뭐 열린 토론, 무슨 토론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우레와 그런 같은 박수 같은 것만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 그 검사가 2,300명이고 예.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1,000명이에요. 검찰청 해체해가지고 중수청, 기소청 나누는데 뭐가 어디 가는지 아예 몰라요. 검찰청 검문 하나인데 검찰청 법무부 소속이죠. 근데 거기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낸다고 하는 건데 행안부로 보내면 그 건물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누구는 어디서 근무할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정치 검찰에 대해서 제도권을 고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안한 게 사실 공수처 아닙니까? 네. 공수처도 고안하고 한 건데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가야지 급진적으로 검찰청 해체한다? 이거 변호사들 중에는 좋아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무죄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예. 범죄자들 많이 못 잡을 것이고요. 또 사법 한 번 고소를 당하면 사실은 검수한박전에는 경찰 2, 3개월, 검찰 2, 3개월에서 내가 고소장을 내면 5개월, 6개월에는 나쁜 놈을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 2년이 지나도 못 세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리버스터 내용도 제가 꼼꼼히 보겠지만
좀 제발 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네. 금감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검찰청 해체도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 변협 여론조사 예. 어제 있었잖아요. 예.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의미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변협이라면은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본인들 재판부 구성할 때도 좀 껴서 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 의견이 있었던 단체인데 변호사 58%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네. 이게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2,383명에 대한 조사가 일주일 동안 이뤄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업에 있는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결론이 어제 나왔는데 조사 결과가 네. 어제 정부조직법을 상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이런 업계 현업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너무 강행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속보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미국에 공장 건설 안 한 기업들의 의약품은 100% 관세를 한다.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수출하는 경우에 미국에 공장 없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100% 관세를 한다. 우리나라 뭐 관련 업체들도 해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10월부터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에 5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는 해당이 안 돼. 뭐 우리는 뭐 의약품 수출에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주방 수납장은 수출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500억 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25% 관세를 과연 몇 %까지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